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본과 인구의 관계를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급자족하는 사회를 통해서. 그러면 현 시대에서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 하에서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기업과 같은 사업체의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로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수단을 얻는다. 예나 지금이나 생존을 위해서 혹은 즐기기 위해서는 인간은 필요한 대상을 소비해야 되죠. 생산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이 바뀐 건 아니에요. 즉 기업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하에서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된다. 고대 농경 국가에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면 현 시대에서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 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개인이나 집단은 소득을 얻기 위해 작업수단과 인간의 활동을 결합한다. 그래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활동이 필요하여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된 사람은 근로자가 되고 재산을 투입한 이는 기업 소유자가 된다. 그렇죠. 소득을 얻기 위해 재산을 투입한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활동만으로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자신의 재산을 투입해서 자본을 만들어요. 반드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재산을 투입했지만 규모가 작을 때 홀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는 분명히 구별되니 사업체와 기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과 인간의 활동이 결합된 구성체를 사업체로 규정할 수 있고 사업체 중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되는 사업체를 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요. 사업체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 사람을 고용한 사업체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 고용된 사람은 근로자라고 부르죠. 그래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기업으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근로자 수는 뭐 1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또 기업을 또 분류할 수도 있죠. 뭐 중소기업이건 뭐 대기업이건 뭐 이런 식으로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고려되면서 그래요. 그래서 투입되는 자본과 사람의 수에 따라서 또 기업을 또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이 정도 하면 그래요. 개념은 확실히 서는 거죠. 개념이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더 깊은 지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 하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사업체 소유자나 근로자의 형태로 화폐의 형태를 지닌 소득을 얻고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여 살아간다. 이제 과거와 같이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경우는 없죠. 과거에는 그랬죠. 현 시대에서는 어떤가요? 필요한 것을 화폐로 된 소득을 얻고 시장에서 이제 필요한 것을 구매하여 살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러한 삶은 필요한 것을 소비하기 위해 직접 생산하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다. 그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그 시대가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한국에선 도체 1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100년 도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대상을 소비하지 않고서는 살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인간의 삶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죠. 소비해야지 생존을 이어나가고 즐길 수도 있는 거죠. 즉 바뀐 것은 살아가는 방식이지 인간의 삶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한 이유로 현 시대에서도 자본의 질과 양, 사회 구성원의 생활 수준이 인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본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주로 토지였다면 이제 현 시대에서는 주로 사업체죠. 그게 바뀐 것이지. 그래요. 근본적인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이 그럼 양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사회 구성원이 평균적으로 3명을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국가의 인구수는 어떻게 결정될까? 인구는 어떻게 결정될까? 소득을 얻는 경제인의 수에 가족 수인 3을 곱하면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경제인의 수가 100만 명이면 인구는 300만 명 정도 될 것이며 동일한 조건에서 경제인의 수가 200만 명이면 인구는 600만 명이 정도가 된다. 그렇죠. 동일한 조건에서 경제인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업체를 형성하는 투입되는 자본이 2배로 증가해야 한다. 그렇죠. 조건이 변함이 없다면 경제인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자본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즉 사업체로 형성되는 투입되는 자본의 증가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 이러한 부분은 고대 농경법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업체를 형성하는 투입되는 자본의 양은 인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면 인구는 그러한 자본의 양에 비례한다. 그렇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할 경우 한국에서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50%가 증가해요. 인구는 대폭 증가하겠죠. 다른 것에 변동이 없다면. 고용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당연한 거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화폐로 소득을 얻은 사회 구성원의 가족이 3명인데 소득이 2배로 증가하여 절반의 소득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풍요를 누리기 위해 남는 소득을 교환하여 3명의 가족이 소비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가족 수를 증가시킬 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설명했죠.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증가한 소득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상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에 비례하여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데에는 생산성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 수준의 향상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난한 세 가족이 있어요. 굶주리기도 해요. 소득이 증가했다 해서 바로 그 소득에 비례해서 가족 수를 늘리려 하지 않겠죠. 배고픈데 일단 우선 잘 먹고 보자. 그것도 일종의 생활 수준의 향상이죠. 공업, 상업, 금융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전한 국가에서 소득을 얻는 경제인의 수가 100만 명이고 소득으로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의 수가 평균적으로 3명이라면 그러한 사회의 인구는 대략 300만 명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곳에서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변화 없이 생산성이 2배로 증가하게 되면
부양할 수 있는 가족 수가 6명으로 증가하게 돼요. 인구가 600만 명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적인 소비량이 증가하여 2배로 증가한 소득이 4명의 소비량밖에 되지 않는다면 인구는 600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4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생활 수준과 소득의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한 사례를 든 거죠.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한 경제인이 자본의 발전으로 인해 두 사람 몫을 할 수 있게 되면 절반의 경제인은 필요 없게 된다. 그런데 부양할 수 있는 가족 수가 동시에 2배로 증가하게 되면 서로 상쇄되어 인구는 변동이 없게 된다. 핵심 요인을 몇 가지 놓고 분석하면 되겠죠. 그래요. 이러한 핵심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수식을 만들어서 그래요. 인구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핵심 요인들을 통해서. 여기서는 뭐 그런 작업까지는 안 하죠. 핵심 요인으로만 언급하고 있지.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죠. 그 이상 아는 거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이제 인구의 또 다른 측면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현 시대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는 무역을 통해 일정 부분 필요한 대상을 얻는다. 무역을 하는 상황에서 자본과 인구를 살펴보는 거죠. 현실성을 좀 더 가미하는 거죠. 공업국가와 농업국가가 있다고 가정하고 두 국가의 인구는 100만 명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이의 편을 위해 공업국가는 산업으로 공업만 존재하고 농업국가는 산업으로 농업만 존재하면 공업국가는 필요한 식량을 농업국가를 통해 얻고 농업국가는 필요한 공산물을 공업국가를 통해 얻는다고 가정하자. 그래요.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공업국가는 자신들이 소비할 양의 공산물만 생산해서는 필요한 생산 식량을 얻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농업국가는 자신들이 소비할 양의 농산물만 생산해서는 필요한 공산물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가정 속에서는 공업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0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공산물을 생산하여 10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을 얻어야 하고, 농업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0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10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공산물을 얻어야 한다. 그렇죠. 공산물에 농기구 이런 게 있겠죠. 여러 가지 제품 생산물이 있죠.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죠. 여기서 또 한번 다른 가정을 해보는 거죠. 농업국가에서는 아무런 조건의 변동이 없는데 공업국가에서 투입되는 자본이 50%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그럴 수 있는 거죠. 투입되는 자본을 증가시켜봤어요.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공업국가는 30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공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증가하고 생산량 역시 퍼센트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공업국가는 30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공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그런데 농업국가에서는 100만 명이 소비할 공산물만 필요로 한다. 100만 명이니까. 따라서 공업국가는 또 다른 국가와 거래할 수 없다면 투입되는 자본을 철수하여 20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공산물만 생산하여야 한다.
전 세계를 공업국가와 농업국가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국가에서 투입되는 자본이 동시에 50%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앞의 경우는 공업에서 초과 생산물이 생기면서 자본이 철수되는 경우인 거죠. 이번에는 이제 두 국가에서 자본이 동시에 50%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두 국가 모두 30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10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만 필요로 한다. 따라서 두 국가 모두 투입되는 자본을 철수해야 하는데, 그렇죠. 수요량은 200만 명이니까 두 국가 다 합쳐서. 만일 자본의 투입과 더불어 고용이 이루어지면 인구가 2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고용이 증가하면서 또 고용인들이 가족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인구가 두 국가 모두 200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공업국가는 200만 명이 소비할 생산 식량이 필요하게 되고 농업국가는 200만 명이 소비할 공산물이 필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비해 투입된 자본의 양이 50% 증가하여 생산물의 양 역시 50% 증가하였지만 초과 공급된 생산물은 얻게 되고 철수해야 할 자본 역시 얻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증가했다 해서 공급량이 대폭 증가했다 해서 무조건 초과 공급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균형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래요. 수요자들이 균형적으로 증가하면 대폭 투입되는 자본이 대폭 증가하더라도 이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양쪽으로 살펴보면 분명하죠. 근데 이것은 이론적인 거죠. 이와 같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며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증가하고, 이와 같이 산업별로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현실에서는 불균형을 이루며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죠. 불균형 속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관찰되죠. 단기적으로 보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일반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불균형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는 지표가 울퉁불퉁하여 지구가 도저히 원처럼 보이지 않는데 우주에서 전체를 바라보며 원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지다. 지표를 보면 울퉁불퉁하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멀리 보면 동그랗게 보이죠. 지표가 울퉁불퉁하니까 고대에는 지구를 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니까 지구는 둥글더라. 그런 거예요. 산업별로 투입되는 자본의 양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지표에서 보면 지표가 울퉁불퉁해서 지구가 도저히 원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균형을 이루면서 투입되는 자본이 균형을 이루면서 증가하더라. 그러면서 그러한 효과는 인구를 증가시키더라.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의 양적 측면이고 현 시대까지는 그러했죠. 생산성도 고려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생산성과 또 생활 수준을 또 따져봐야 되죠.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죠. 지나치게 전문적이니까. 이 정도만 알면 인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다 안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